여러분,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증, 물증, 그리고 시신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명백한 심증과 물증이 있는데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끝내 유력한 용의자가 살인 피의자로 결론 맺어지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요, 김명철 실종 사건입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결혼을 목전에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 연수회의 이벤트 진행자였고요. 아마추어 농구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었던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월드컵으로 떠들썩했던 그때 32살이었던 김명철 씨는 자신의 약혼녀의 친구 이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약혼녀의 친구였던 이 씨가요, 기업체 연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김 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그리고 알선업자인 최 실장까지 소개해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음악인 연합회에서 제주도로 연수회를 가는데 이 연수회 이벤트 진행을 해주면 내가 거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이었죠. 자, 지금 막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씨는요, 김 씨에게 선심 쓰는 말을 해요. 내가 소개를 해줄 거긴 한데, 소개비는 안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김명철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는 따라간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김명철은요, 일감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접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약혼녀에게 카드를 빌려갔어요. 자신의 카드는 조금, 뭐라 그러지? 그, 한도가 조금 낮았었나 봐요. 그래서, 한도가 조금 높았던 자신의 약혼녀의 카드를 빌려갔어요. 그래서 그 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출하던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갖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약혼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날라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너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많이 힘들었다. 라는 메시지의 문자가 와요.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뭐 월드컵 경기 같이 보자, 응원하자 이랬던 나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 너가 싫어졌어. 네 과거를 알아서 너무 힘들어. 우리 이제 헤어져.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어이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약혼녀는 도저히 이게 자신의 약혼남의 문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자예요. 이 문자가 당시에 김 씨가 이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예요. 실제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죠. 자, 이 문자는 약혼녀뿐만이 아니라 그 김 씨의 어머니한테까지도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향한 그런 문자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요. 이거는 지금 여자친구한테 왔던 문자고, 이따가 제가 또 가족들한테 왔던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암튼 그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송됐던 문자인데요. 자, 그 문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가 사채업자 이 씨에게 돈을 빌렸다. 근데 내가 곧 그 돈을 갚을 거니까 그 사채업자를 고소하지는 말아달라. 라는 문자였어요. 근데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 김 씨가 돈 관계도 깨끗했고, 여자 관계도 전혀 없었고, 뭐 사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문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이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김 씨가 사업을 명목으로 자신에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면서
차를 담보로 해서 2,500만 원을 빌려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이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차가요. 차값이 2,500만 원이 안 돼. 근데 그 2,500만 원도 안 되는 차값을 가지고 어떻게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랬대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갖고 나한테 돈 빌린 다음에 김 씨가 약속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말은 다 이 씨가 한 말이에요. 자, 이 씨를 만나러 갔던 김 씨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뜬금없이 이상한 문자만 날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실종 사건의 배후에 이 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씨를 의심할 수 있느냐면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당시에 그 김 씨가 가족들에게 보냈다는 문자예요. 지금 이 문자를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당시에 온 문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자는 평상시에 우리 그 김 씨가 어머님께 보내는 그런 문자예요. 두 개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두 개 차이점을 한번 보실래요? 자, 왼쪽에 있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의 끝에 보면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평상시에 썼던 실제 문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뭐뭐에요 이런 식으로 말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했는데 이걸 누가 알아채냐면 그 김 씨의 약혼녀가 알아채요. 우리 오빠는 띄어쓰기 하는데 왜 띄어쓰기가 없지? 라는 의심을 품다가 이 약혼녀가 그 과정에서 자기 미니홈피를 들어가요. 근데 그 미니홈피 안에서 그 과거에 아까 봤던 그 이 씨 있죠. 이 씨가 남겼던 글이랑 댓글을 보는데 그 글이 죄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글이 하나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게 그 남자의 습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자는 우리 남자친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내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보낸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띄어쓰기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나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 씨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뭐냐면 김 씨가 이 씨에게 3천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가족들의 증언으로는 김 씨가 금전적인 문제가 평소에 전혀 없었고 갚을 돈이라고는 학자금 대출금 조금 남은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500만 원을 담보로 빌렸다고 했는데 차를 담보로 그 차가 값이 2,5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씨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 씨가 실종된 지 5일 후에 그 아까 전에 같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최 씨 있죠. 그 최 실장이 김 씨를 봤다. 내가 실제로 5일 뒤에 김 씨를 길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김 씨의 휴대폰을 추적을 해보니까 김 씨랑 이 씨가 만났던 약속 장소 근처에서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확 전환이 되는 거죠. 5일 뒤에 봤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뒤까지 김 씨가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경찰들이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씨랑 그날 함께 만났었던 최 실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최 실장, 아까 중간 역할 했다는 최 실장 있었죠? 자, 최 실장은 이렇게 말해요. 경찰에게. 김명철을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고 이 씨의 사주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김 씨에게 먹였고 의식을 잃게 만든 뒤에 한 사무실로 그를 옮겼다 라고 진술했어요. 이건 자백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씨가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한테 저는 김 씨 만나고 바로 헤어졌어요 라고 말했는데
최 씨를 조사해 보니까 최 씨는 수면제를 먹여서 걔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진술이 달랐던 거죠. 그쵸? 그런데 주변의 상인들의 목격담은요. 최 씨의 자백과 일치했어요. 이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씨가 거짓말을 한 상태인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은 다 이랬대요. 김 씨가 만취한 상태로 이 씨와 최 실장에게 엎혀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씨가 상가를 하나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가로 김 씨를 데리고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 상가를 처음에 소개했던 그 부동산 직원을 찾아가요. 근데 그 부동산 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씨가 임대할 당시에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이 사람이요. 첫 번째로는 사무실에 물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었대요. 이 씨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큰 소음이 나면은 밖으로 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물도 나와야 되고 소음도 나면 안 된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하길래 도대체 그런 조건들을 갖춘 상가를 이 씨는 구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장사를 하거나 뭐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꼭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로요, 가게가 구해지고 나서 밖에서 가게 안을 볼 수 없게끔 모두 다 가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남들한테 들려서도 안 되고 보여서도 안 되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을 예정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씨가 뭔가를 막 계획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 씨가 구했던 이 가게는요.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에 한 달 동안만 빌리겠다면서 계약했던 점포였어요.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달만. 그리고 이 씨 본인이 제시했던 조건처럼 실제로 김 씨가 실종된 지 5일 후에요. 그 점포에서 물 청소를 했다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근데 간단한 물 청소가 아니야. 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지하의 댄스 교습소까지 물이 다 흘러 넘쳤었대요. 현관 밖으로도 물이 막 흘러나오고 그 지하에 되게 시끄러운 댄스 교습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물이 막 질질질 흘러 내려온 거예요. 물을 한 달 동안 80톤을 썼나? 그 정도를 썼대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물을 쓸 일이 뭐가 있어? 식당도 아닌데?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게요. 그 당시 그 가게 안에 있었던 벽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점포 내부 벽에서 발견된 건데 이거 혈흔입니다. 요 네모칸 보이시죠? 그쵸? 요게 혈흔이에요. 자,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그 피가요. 제가 사무실에서 쥐를 잡고 있었는데 피가 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청소하려고 좀 물을 썼어요. 그 쥐피예요, 쥐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죠. 그쵸? 자, 근데 DNA를 감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 씨의 혈흔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쥐의 피가 아닌 거죠. 야, 이거 DNA 감식해봤더니 김 씨 피야.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또 말을 바꿔요. 사실 제가 명철이랑 몸싸움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명철이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번복을 해요. 사실요, 근데 그 혈흔이요, 이 벽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또 발견이 됐냐면, 이 씨가요, 소파를 버리려고 밖에 내놨고, 그 이웃 상점 주인이 그 소파를 쓰려고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소파에 피가 묻어 있었대요. 근데 그걸 경찰이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것도 김 씨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튄 거지, 온 사방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범인 아니냐, 진짜. 자,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약혼녀의 주변인들은 이 씨가 평소에 김 씨의 약혼녀를 오래전부터 짝사랑해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실제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공개적이었던 그녀의 미니 홈페이지 싸이월드에다가 그녀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이런 글까지 남겼대요. 미친놈이죠. 그쵸? 이런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이 씨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씨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쵸? 와. 근데요, 이게 살인이라고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 시신이 있어야 살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랑 최 실장은요, 그들이 진술했던 내용만 가지고서 그냥 폭력행위에 대한 법으로만 법을 위반한 것으로만 기소가 돼서 7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근데 김 씨는 어디 갔는지 몰라. 아무도. 지금까지도 몰라요. 자, 이 씨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을 보니까 요 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자, 누가 봐도 이 씨가 범인인 것이 분명한데요. 살인을 입증할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7년만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씨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을 얘기하다가 이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 씨가 어떤 놈이었는지를 제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0년이었잖아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09년 5월 22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별개의 사건이에요. 2009년 5월 22일에 어떤 새벽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있는 S건축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A씨를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이요. A씨의 후배인 박모 씨에게 음료수를 한 잔 건넵니다.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음료수를 들이켰고요. 잠시 후에 정신을 잃어요.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 박 씨가 잠이 들자 이들은 그를 샤워실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샤워실의 창문 틈을 마감 재료로 꼼꼼하게 밀봉해요. 그리고 가스 온수기에 잠금 장치를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급수 그 가스가 엄청 센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 박 씨는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고요.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가스 중독으로 죽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 더 치밀한 범죄를 위해서요. 그들은 범행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막았던 밀봉제를 다시 다 제거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순히 샤워 중에 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경찰이 의구심을 품어요. 어디에서 의구심을 품냐면 그 죽은 박 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함께 있던 놈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얘가 우리랑 놀다가 맥주 먹고 수면제 먹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맥주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진 않지 않나요? 맥주 한 잔을 하고 들어가서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잠을 청하려고 수면제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샤워하기 전에 수면제를 먹진 않잖아요. 그쵸? 거기서 경찰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박 씨랑 만나기 직전에 수면제를 열알이나 구입을 했었고 샤워실에 없던 가스 온수기를 갑자기 설치했대요. 그게 경찰의 의심을 크게 증폭시켰겠죠.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또 계속 밝혀져요. 그들이 평소에도요,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내 조만간 우리 한 건 할 거야. 우리 큰 거 하나 터뜨릴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박 씨의 거액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자가 바로 A씨였대요. 그리고요, 그 보험금을 매달 낼 거 아니에요. 그 보험금이 약 월 한 157만 원의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지가 다 내줬대요. 박 씨 보험금을 이놈이 다 내줬대. 근데 그 수령액이 얼마냐면 17억이래요. 17억. 어마어마하죠. 그쵸?
자, 그 17억의 돈을 지가 다 157만 원씩 막 지가 내주면서 나중에 17억 지가 받아 먹으려고 한 거지. 근데 다행인 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 2013년 1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범이었던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나머지 공범은요,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씨가요. 김명철 사건에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E씨예요. 이놈이에요. 이놈이 A씨고 E씨예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명철 사건 있기 이전에 얘가 이런 짓을 한번 했던 거죠. 자, 근데 김씨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났잖아요. 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2009년에 했었던 짓에 대해서 2013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감옥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이 씨의 사건에 대해서 그 박 씨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이거 지금 글씨는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 씨가요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근데 이미 얘네들이 1993년에 얘네들 중학교 때 형이랑 같이 사람을 한번 죽였던 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저씨가 그 동네 아저씨가 뭐 도둑이 아닌데 물건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칼로 그 아저씨 목을 찔러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둘이 같이. 이미 그때 이게 기사에 한번 터졌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는 살인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놈들이죠. 자, 김 씨가요, 사라진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되게 갖가지 추측들이 계속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측은 얘네들이 장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냐. 장기 매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추측이냐면 처음에 경찰이 그랬대요. 너 거기 상가를 왜 얻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제가 어디서 되게 좋은 건축용 나무 자재를 좀 얻었는데 그 나무 자재를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팔면 큰 돈을 좀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상가를 빌린 겁니다. 근데 그 나무 자재가요 통나무잖아요. 근데 그 통나무가 그 장기 밀매 업자들이 보통 사람 몸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라는 단어에서 얘네가 장기 밀매를 위해서 김명철을 납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김 씨를 죽인 뒤에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분해를 하기 위해 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단순히 질투일 수도 있고 정말 장기 밀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놈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겠죠. 김명철이 실종되고 7년이 지났어요. 2017년이에요,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찾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범인이요, 이 씨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사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범인은 지금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밝혀져서 이 김명철 사건에 대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변을 당했다면 발견이라도 돼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미제이더라고요. 오늘 김명철 실종 사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